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명랑 패널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조금 전에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4명이지만 2명만 보이는 건 또 사실이고 네. 누가 명랑하게 오실까요? 한번 던져보시죠. 글쎄요. 2명 중에 1명이겠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네. 초박빙이다라고 내가 이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초박빙이라고 스스로 표현했고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조금 전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내가 우세하다. 중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그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 1차 예비 경선을 거쳤습니다. 컷오프를 시켰죠. 서울시장 후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 1차 경선 때 민심 80%, 그러니까 국민 ARS죠. 당심 20%, 당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사실은 당원들 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돌았고요. 그렇죠. 네. 민심을 물어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2차 면접은 2차 경선 어떻게 하냐? 민심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심 80%에서 약간 근소하게 우세했었던 오세훈 후보가 민심 100%로 확대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여기서 나경원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벌려야만 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데 본 경선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재질문을 합니다. 재질문은 무엇이냐면 1차 예비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모른 뭉답집은 그냥 남겨뒀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면접은 재질문에서 모른 뭉답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민주당 지지자층이나 안철수 지지자층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이 사람들에게 재질문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누군가를 더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나경원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적기 때문에 네. 오세훈 후보를 재질문했을 때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론조사 기관들의 관측이고요. 네. 이래서인지 3월 1일에 오세훈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공격을 했죠. 네. 네. 이 행간을 살펴보면은 김종인 대표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고요.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철수 지지층은 네. 혹시나 재질문이나 또는 그냥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제 선거 전략을 오세훈 후보는 펼치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득표가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박빙으로 가고 있는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빙일 수도 있고 이제 100% 여론조사라는 게 또 일부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관건은 가산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정상근 기자, 둘 중에 한 명 된다. 그렇게 답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한 명 누구를 콕 집을 오창석 생각은 평론가도 없이. 비슷한 대답을 저도 굳이 따지자면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양측 모두 무조건 단일화 이번엔 반드시 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겠죠. 기호를 몇 번으로 하느냐 이 얘기는 곧 입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의 번호인 4번이 되겠죠.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이 될 경우는 이제 기호 2번이 될 가능성이 기호 2번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전은 이제 기호 4번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 4번으로 가는 충성도 있는 표가 있을까라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기를 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 서울에서 열린 선거 7번이나 국민의힘 기호 2번이 다 졌기 때문에 딱히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번호가. 7번이나 졌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을 이제 빌어서 인용해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돼서 4번으로 유지가 되면 네.
선거 운동을 같이 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기승전 입당이에요.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사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도와줄 수는 있다. 도와줄 네. 수 있고 어제 이제 JTBC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그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에는 지지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실제로 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울산에 출마했던 그 후보 단일화한 이 정의당 후보의 네, 네. 이 지지 유세를 한 적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번이냐 4번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의당 이름으로 이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 선거가 끝나고 5년 동안 뭐 아무 선거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대선 대선이니까. 국면에 네.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서울이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울의 수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냐 국민의당 소속이냐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겠죠. 네. 현상이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음. 뭐 간단하게만 생각하면은 그냥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뭐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도 있겠고 그리고 좀 더 대선까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서울 안에서 좀 조직력이 좀 중요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서울시장의 지원이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돼야 뭐 앞으로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2011년 당시 선거 때도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10번 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번호가 문제는 아닌 거고 그냥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존립 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기호 10번을 박원순 전 시장이 고집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 전에 이제 단일 후보를 몇 번 밀어줬었는데 낙선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번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후보를 내지 못했었던 부끄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렇게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석의 정당에게 번호를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당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자기 당 후보도 한 명 못 내느냐 서울시장에.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도 자기 당 사람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까지 어떻게 이끌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바로 그 존재 이유가 바로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당시 박원순 기호 10번 무소속 후보는 저는 그 당시 이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 민주당은 지금의 국민의힘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은 네. 지리멸렬이라는 단어가 늘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 안 된다가 사실 그 당시에는 맞았기 때문에 2011 20번이 현재. 먹혔었죠. 네. 알겠습니다. 뭐 기호 문제는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누가 될지가 관건이죠. 그렇다면은 번호의 이슈는 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 나온다니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이슈가 또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어디 갔는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이렇게까지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지 참 역대급입니다.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했는데 정상 기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수사권 좀 박탈 움직임은 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재차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국가와 정부의 이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고 또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이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고 또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이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를 위해서 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니다. 네. 이 자리에서 드릴 자리에서는 말씀. 아니다. 네. 그럼 뭐 유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까?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는 이 말보다 그 다음 말이 더 그 어떤? 관심을 끌었는데 네. 뭐 지금 뭐 정계 진출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그 이후에 이제 대구에 온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고장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네. 그리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더 메시지가 있었다. 네, 사실상. 대구이다 보니까. 대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그 늦깎이 데뷔를 했었죠. 이게 사법고시 많이 떨어지고 이제 네. 뒤늦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 시작을 했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고향을 연결시키긴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보수의 심장인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은 계속해서 여권이 아닌 야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야권의 보수의 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윤석열 총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고 남겼던 이 메시지가 네. 크게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는 어딘가 나가서 이 정권과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기정사실화된다면 네. 지금까지 행동했었던 것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좀 잘못된 처신이 아니었나 공무원으로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딱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네.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스탠스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야당에서 했었는데 오늘도 약간 좀 유보적인 답변이 나왔던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뭐 중수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만들면 윤 총장의 우려처럼 완전히 검찰 뭐 수사권 박탈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인가 뭐 관건은 그거잖아요. 누가 얘기했냐가 아니라 맞는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실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을 해서 이 수사권을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고 혹은 이 경찰로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부패가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이 중수청이 없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된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패가 해오던 대로 네. 없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도 뭐 많은 네. 국민들이 문제점을 목도했던 것이고 또 BBK 수사에서도 봤던 것이고 또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제 부패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민에게 좋다. 또 부패가 말을 못 붙인다라고 답변을 하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수청에 대해서 그 뭐 여당 내에서도 조금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경찰 있지 검찰 있지 공수처 출범했지 여기에 또 중수청까지 가면은 국수본도 있지 이러면은 정말 헷갈린다. 수사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 인권 침해가 뭐 발생한다. 이런 우려가 실제 뭐 법을 전공하신 학자들 사이에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아예 검찰 막 없애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오창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네. 6대 범죄, 이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와 관련된 이 법안이 검찰에게 그대로 남겨두면서 사실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공수처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6대 범죄를 그대로 검찰에 맡겨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다시 떼서 이제 중수청이 나온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고 권한이 분산되고 원래 하던 것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네. 국내 정보 담당 업무도 국정원에서 빼서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네. 그러면 경찰의 경찰의 비대화.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국수본도 등장을 하는 것이고 또 정보 업무 그냥 경찰로 맡겨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자치경찰로 좀 빼자. 경찰의 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자. 이렇게 나오면서 네. 신설되는 청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은 지금 기소와 수사를 같이 가야만 지금의 기득권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떠나서 그냥 본질은 검찰은 원래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막강한 권한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그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든 분산시키려고 하는 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다툼이라고 좀 저는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불쾌감을 표시했고 정세균 총리도 오늘 뉴스공장에 나와서 정치인 같이 행보를 한다.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이 언론 접촉 잇따라 이어지는 언론 접촉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사실 그동안 이제 대검찰청에서 뭔가 입장을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입장을 냈을 때는 이제 대검찰청의 공식 그 홍보팀을 통하거나 네. 혹은 뭐 이제 대검찰청의 일부 인사들이 관계자란 이름으로 이제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 좀 네, 그런 네. 방식을 취해왔는데 많이 흘렸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행정부 일원이라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적으로 누가 이제 언론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좀 조직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건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행정부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내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도 보통 이제 관계자란 말로 써달라, 뭐 네. 익명으로 해달라 좀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근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첫 인터뷰까지는 뭐 그동안 인터뷰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국민일보 인터뷰는 넘어갈 수 있겠다 치더라도 이게 그 청와대에서 좀 이런 이견이 있으면 뭐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얘기를 하라라고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또 다시 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별도로 자신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뭐 사실상 정치행위라고 보면은 뭐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그 일각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여권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다. 로우키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추윤 갈등 당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랐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약간 무시하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추윤 갈등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도 메시지를 낸 것이 중수청과 관련돼서 검찰총장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과거를 살펴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똑같이 채택될 경우에 또 한 번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여론전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대선 후보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불거진다면 네, 다시 불거진다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 의도였다라는 것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거취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공직자로서 임기가 마치고 나서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우킥은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